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1부에 이어서 주유소 2부 머니트렌드도 기분 좋게 인사드립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자, 저는 오늘 괜히 빨간 색깔 펜만 봐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하루 보내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아마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지 않았을까 기대를 하면서 자, 오늘 마감 시황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유가가 일단은 조금 내려왔습니다. 오랜만에 $100 아래로 내려왔는데요. 간밤 미국 뉴욕 증시도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소간 누그러지면서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우리 증시도 이 분위기 타고 오늘 양시장 모두 기분 좋은 빨간불 켜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44% 상승한 2659.23포인트 기록하면서 4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수는 2649.85포인트로 출발해서 오전에는 2630에서 2640선 등락 반복했는데요. 오후 들어서 상승폭 키우기 시작해서 1.5% 가까운 상승폭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2.36% 상승폭으로 더 시원하게 올라줘서 890선 위로 올라서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마찬가지로 상승 출발해서 장중에 조금씩 상승폭을 키워나간 오늘 흐름이었습니다. 자, 특히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모두 빨간불로 마감했고요. 반도체 그리고 항공주가 중심이 되어서 지수 상승 견인했습니다. 자, 수급 상황도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상승장에도 외국인의 매수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관이 장중 매도해서 매수로 돌아섰는데요. 오늘 개인이 2,363억 원을 팔아냈고요. 기관이 3,656억 원 사들였습니다. 외국인은 1,319억 원 팔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코스닥 수급도 한번 보시죠. 코스닥은 개인이 2,652억 원을 팔아냈고요. 기관이 1,468억 원, 외국인이 1,499억 원 매수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을 움직인 두 가지 이슈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제 뒤에 화면을 보시면 미국 연준이 3년 만에 금리 인상 나선다. 이렇게 좀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자,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4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합니다. 자, 이번 FOMC에서 연준은 현재 0에서 0.25%인 기준금리 0.25%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연준의 3월 금리 인상 전망이 확실시되는 이유.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높은 물가 상승률입니다. 미 노동부가 10일 발표한 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요. 1년 전과 비교해서 7.9% 급등했는데요. 40년 만에 최고치로 연준의 물가 목표치인 2%를 대폭 웃돌았습니다. 자, 사실 연준의 3월 기준금리 인상폭 0.5%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는데요. 전쟁이라는 변수가 발생했죠. 원자재 가격 폭등이라는 커다란 산을 만난 겁니다. 자, 기준금리 인상을 향해 달려가던 연준, 걸음을 늦출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경기 둔화와 인플레이션 그 어디쯤에서 각국 중앙은행들도 마땅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지금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저희와 함께 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대기업들이 원자재값 인상으로 경영에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좀 뽑아봤는데요. 자, 치솟는 원자재값 상승이 우리 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를 했대요. 매출액 1,000 제조업 기업 153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자, 질문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그 결과 60.8%는요. 이번 전쟁이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악영향을 끼친다고 답했던 기업들 중 절반은요. 주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이 늘었다는 점을 원인으로 꼽았는데요. 이들 기업, 가만히 손 놓고 앉아있을 수는 없겠죠. 아무래도 원자재값 상승분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제품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가격 인상은 그래도 기업 실적으로 직결이 될 텐데 반도체부터 완성차 업체까지 이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원자재값 상승,
기업들의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궁금해집니다. 자, 이 부분도 잠시 후에 저희 서울경제TV 파트너와 함께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잠시 후에 오늘의 파트너와 함께 시장을 움직인 머니 이슈들 심도 있게 짚어볼 텐데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투자 팁까지 쏙쏙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주유소 2부 머니 트렌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을 움직인 이슈 더 깊게 파헤쳐보는 머니 이슈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투자의 반석을 세워주시는 분이죠. 허완석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프로그램은 또 처음 출연하시잖아요. 네, 머니 트렌드가 처음입니다. 네, 머니 트렌드 처음이신데 간단하게 또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서경의 부장들에서 산업부장으로 섹터와 산업을 좀 다루었었고요. 그 이전에는 주유소 복구왕에서 제1대 복구왕을 기록하기도 했던 허반석 파트너입니다. 어느 순간 주유소에 이제 누군가가 떠나고 다시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시고 차분한 앵커님이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전에 계셨던 앵커님이 뭐 어쨌다 이런 평가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오신 앵커님의 이 차분한 음성 속에서 서울경제TV 시청자분들이 증시가 어렵더라도 좀 안정감을 느끼고 투자에서도 위로를 받고 그리고 여러 파트너님들을 통해서 투자의 해안과 지혜를 얻어가시는 그러한 머니 트렌드, 말 그대로 돈을 벌 수 있는 트렌드를 잘 하나하나 뽑아가시는 그런 프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칭찬해 주셔서가 아니라 어쩜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는지 참 투자에 대한 판단과 조언도 잘해 주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드시죠. 자, 샵 0082번으로 허반석이라고 보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 나누실 수 있으니까요. 샵 0082번으로 허반석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머니 이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자,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이잖아요. 연준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자, 파월 의장 발언을 보면 일단은 25bp가 좀 유력한 거죠? 네, 지난 하원 청문회, 상원 청문회 발언을 통해서 그렇게 급격하거나 공격적인 스탠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좀 안도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하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생각보다 좀 장기화됨에 따라서 유가와 원자재가 이렇게 폭등을 하면 이 이유뿐만 아니라 안 그래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았는데 이 부분을 연준이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늘 안정적인 것을 좋아하죠. 변화와 변동성을 그렇게 즐겨하거나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월이 뭔가 뜨뜻미지근한 발언이 아니라 이미 청문회에서 0.25%, 25bp 인상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준 덕분인지는 몰라도 거기에 시장은 조금 두 번째 파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두 번째 파도가 조금 약한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첫 번째 파도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리스크겠죠. 이 첫 번째 파도와 두 번째 파도를 하나하나 겪어 나가는 와중에 유가가 130불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모습 속에서 다시 유가가 고점 대비 25% 이상 조정을 받으면서 전쟁 발발 이전까지 다시 추세가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쟁에 대한 부분들이 인플레이션에 아직 반영이 된 수치를 우리는 확인을 하지 않은 상황이죠. 2월에 대한 것들을 이미 다 공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열리는 3월 FOMC이기 때문에 전쟁 리스크는 뭔가 아직 확인하지 않은 데이터, 숫자입니다. 그럼 2월까지의 데이터를 보고서 3월 FOMC 회의가 열리는 건데 여기서 만약 유가가 130불을 뛰어넘어서 아직까지 진정세를 보이지 않았었더라면 파월의 셈법은 안 그래도 복잡했는데 조금 더 복잡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제 주유소 3부 빅사이클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가나 원자재나 여러 곡물 가격이나 주식도 마찬가지죠. 결국엔 소비 수요와
투자 수요 두 가지 중에서 어느 수요가 가격에 더 큰 영향을 미쳤는가, 이 부분을 면밀하게 그리고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이 가격이 상승 추세로 지속되려면 결국엔 더 큰 파이가 되는 소비 수요가 추세적으로 지속된다, 받쳐준다라고 하면 가격은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격에 결정되는 바운더리는 시장이라는 곳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는 자연스러운 소비 수요도 있지만 투자 수요, 다른 말로 투기적 거래도 분명히 일어나기 때문에 현재의 가격이 투자 수요에 의해서 더 많이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한다면 이 가격이 언젠가는 조금 떨어질 것이다. 어디에 맞춰서? 소비 수요에 맞춰서 적정 가격을 찾아올 것이다. 그것이 공급과 수요의 곡선에 의해서 결정되는 가격의 이치겠죠. FOMC 회의 결과를 예측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만 하더라도 23년도경 되어야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을 거야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쉽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연초가 되기도 이전에 금리 인상 3번, 5번, 7번 할 거다라는 이야기로 그때그때마다 시시각각 빠르게 조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말씀을 드려왔냐면 우리가 테이퍼링을 시작할 때에도 테이퍼링 할 것입니다. 경기의 회복과 고용의 회복이 뚜렷하게 확인이 되면 할 것입니다. 테이퍼링 우리 정말 할 거예요. 우리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한 카드 언젠가는 사용할 것입니다. 할 수 있어요. 아직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져볼까요? 할 겁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테이퍼링이 시작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금리 인상도 마찬가지의 수순을 밟아왔죠. 금리 인상 23년경 되어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다가 팬데믹이 지나고 엔데믹 포스트 코로나가 조금 다가오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걷잡을 수 없이 조금 급등하니까 이제는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변신한 다시 재지명된 파월을 우리는 만나게 되면서 금리 인상 급격하게 하는 것 아닌가? 3번 하느냐, 5번 하느냐, 7번 하느냐? 또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서 시장은 이를 가지고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3월에 25bp를 하느냐, 50bp를 하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 있는 와중에 앞서 말씀드린 파월은 0.25%, 25bp 인상의 가능성을 높게 좀 비중 있게 이야기를 하였고 여러 채권 시장, 선물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전망하는 예측치도 동결보다도 25bp 인상 확률이 거의 98% 이상을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0bp 인상에 대해서는 희박하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좀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유가가 잡히지 않았더라면 조금 더 걱정을 했어야겠지만 유가가 다행히 내려왔기 때문에 25bp 인상 확률을 모든 사람들이 더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25bp냐, 50bp냐, 75bp냐, 1년에 우리가 100bp를 상승시킬 것이냐, 125bp를 상승시킬 것이냐, 175bp를 상승시킬 것이냐, 수치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맞출 수는 없을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맞춘들 내 계좌에 즉각적으로 맞추면 플러스 10%, 못 맞추면 마이너스 10% 이렇게 반영되는 시장의 논리가 나의 계좌의 움직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내 계좌에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내가 있는 현재 위치, 나의 포트폴리오의 상태, 그리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하는 방향성, 이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작년부터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테이퍼링도 그렇고요, 금리 인상도 그렇고요, 양적 긴축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정책적 수단은 언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경기 확장 국면에서만 시행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이라는 카드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저물가 저성장, 고물가 저성장,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낳고는 있지만 경기 확장 국면에서만 실행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과는 일면 동떨어져 있는 모습이고 GDP 성장률을 본다 하더라도 고물가 저성장에 대한 가능성은 보다 조금 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돈의 흐름이고 시장의 반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5bp,
50bp, 75bp 내 계좌에 즉각적으로 맞으면 몇 퍼센트 상승, 틀리면 몇 퍼센트 하락이 아닙니다.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봐야 할 그러한 증시의 위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5bp라는 결론이 나왔다 하더라도 파월이 기자회견에서 뭔가 또 강경한 어조로, 공격적인 어조로, 단어 선택으로 우리 시장에 혼란을 주는 것이 오히려 조금 더 주의해야 할 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미 증시 선물 상황이나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리스크 완화 때문에 닥스 지수는 3% 이상 상승하고 있고요. 나스닥 선물 지수도 2% 이상의 상승을 좀 보이는 모습을 볼 때에 돈의 흐름은 일단 우상향의 추세를 그리고 있다. 하지만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우리 시장이었기 때문에 오늘 북한의 ICBM 실험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볼 때 아직까지는 보수적, 제한적으로 보지만 늘 말씀드리죠. 지수 최저점에서 최악의 선택, 내 계좌를 여기서 비워버리는 선택만 하지 않으셨다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장이 열려 있고 여러 지표들이 그러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이야 FOMC에서 금리를 올릴 게 너무나 당연해졌지만 이번 인상도 처음에는 2023년으로 이야기되던 것이다. 이 시시각각 이슈들이 변화해 왔기 때문에 FOMC 결과를 예측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앞으로의 시장의 방향성에 더 집중해야 할 때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유가가 조금은 내려왔다고 해도요. 비철금속도 그렇고 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물가 상승 압력 여전하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이번 금리 인상 이후에 앞으로 금리 인상의 속도를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에도 관심이 많이 쏠리는 것 같아요. 다음번 FOMC 회의가 조금 더 고민을 해보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간 금리 인상 폭을 어느 정도까지 올릴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조금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이번에 25bp를 한다면 6월 안으로 50bp 한 번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한 근거로서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지 않을 경우에 결국엔 50bp 한 번은 있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에 나올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겠죠. CPI, PPI, 소비자 심리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결국 3월 지표가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집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집계 치를 보고서 숫자를 보고서 시장과 연준이 한 번 더 좀 놀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당연히 우리가 이미 겪어온 것이기 때문에 숫자는 높게 나올 것이야라고 예측치도 높다라고 한다면 예상치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두 다 안도할 수 있는 모습이라면 꾸준하게 남아있는 FOMC 7번 동안 25bp를 지속적으로 인상을 해도 시장은 그럴 수 있다라는 마음의 자세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호환 마마보다 더 무서웠던 테이퍼링을 할 것입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로 할 겁니다. 라고 하다가 결국엔 시장이 거기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테이퍼링을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도 시장이 여러 가지 대내 변수에 의해서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이 하락이 테이퍼링 때문입니다라고 하기에는 다소 좀 약했습니다. 금리 인상도 마찬가지죠. 2018년도 때와 지금의 가장 큰 차이는 2018년도는 금리 인상을 하면서 주가가 조금 하락의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은 금리 인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것 또한 금리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을 앞두고 있는 시장에 학습 효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스닥도 고점 대비 20% 이상의 조정을 받았고 S&P 500 지수도 우리나라 증시도 조정을 받을 만큼 받았고 저점을 조금 다지고 있고 그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 인상 속도 나오는 지표에 따라 시시각각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란의 핵 협상을 통해서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 협정 또는 휴전 또는 종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에너지 가격이나 국제 원유 가격, 곡물가 원자재 가격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금리 인상 속도는 조정이 될 수 있다. 그것이 가팔라질 수도 있고 아니면 완화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셈법이
복잡한 문제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의 속도, 폭, 강도보다도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가 있는 위치에서 시장의 방향성을 조금 더 뚜렷하게 보고 계시면 시시각각 변하는 숫자 25, 50, 75 이러한 숫자에 하나하나 대응하기도 힘들고 대응을 한들 내 계좌에 즉각적인 도움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시장의 방향성, 정책적 수단인데 이는 경기 확장 국면에서만 쓸 수 있는 정책적 수단임을 명확하게 기억을 해보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금리 인상기에 2018년도도 그렇고요. 그 이전도 그렇고요. 오직 금리 인상만 시행하는 기간에는 증시가 우상향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을 동시에 진행할 때에 증시가 일면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증시가 20% 이상, 25% 이상 내려앉았습니다. 금리 인상을 하면 여기서 20%더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금리 인상만 진행하는 기간에는 지수가, 글로벌 지수가 S&P 500도, 나스닥도, 코스피도 같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학습 효과로 이제 다시 우상향할 것인가? 방향성에 대한 것들을 확고하게 정하셨다면 그 안에서 나의 결정에 따라서 시장을 대응해 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금리 인상 속도 예측에는 여러 셈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내가 있는 위치에서 시장의 방향성을 보라고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리 인상 폭은 어느 정도 나온 것 같고요. 이번 회의에서 또 주목할 만한 관전 포인트가 있을까요? 어느 금리 인상 폭이 베스트이냐라는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장은 급격한 변화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파월 연준 의장이 청문회에서 발언을 했듯이 25bp 정도 인상을 하면 시장의 전망치와 들어맞아 있고 에너지 가격, 국제 유가도 더 오르지 않고 조정을 받고 있고 그러면 시장의 전망치 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 베스트 아니냐라는 일각의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을 진행할 거다라고 하면 맞을매 미리 맞고 시작하는 게 어떨까라는 전망도 베스트다라고 주장하는 일각의 의견들도 있습니다. 50bp를 먼저 상승을 시키고 시작을 하면 단기적으로는 충격이 있겠죠. 하지만 앞으로 불확실성에 대한 것들을 하나 소거하고 제거하고 시장을 대응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파월의 기자회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서 강경한 어조, 조금 공격적인, 매파적인 발언들을 이어간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그것을 두고서 해석하고 또 불안해하고 변동성을 높여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자회견에서 조금 더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기대해보는 것 중에 하나는 재지명된 이후에 인플레이션 파이터라는 별명을 달고 있는 이 파월 연준 의장이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강력한 자신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녹여준다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어,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고 우리는 그러한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일면 이런 계획도 있다라고 좀 시장에게 강한 어조보다는 시장이 연준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50bp 인상을 하더라도 단기적 충격 이후에 중장기적 상승을 도모할 수 있는 기자회견은 나올 수 없을까라는 아주 주관적인 바람을 또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셈법이 복잡하다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이야기 있죠. 벼룩 잡으려다 초간 삼간 다 태워버린다라는 이야기처럼 인플레이션이라는 벼룩을 잡으려다가 미국의 경기 회복 그리고 미국의 달러 신뢰도 이런 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무너뜨려버리는 일을 연준은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충격을 덜 주어야 하기 때문에 셈법이 너무나 복잡한 와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전 포인트는 25bp, 50bp 숫자는 분명히 아닙니다. 기자회견에서 파월이 어떠한 이야기를 해주는지 여러 가지 해석 자료와 기사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곳에서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은 파월의 의중은 무엇일까라고 곱씹어보고 또 생각해 보시는 것이 앞으로 방향성을 체크하는 데는 조금 더 유익한 FOMC를 바라보는 관점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관전 포인트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의중을 좀 짚어보자. 이번 회의를 통해서 짚어보자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요. 자, 어쨌거나 올해 금리 인상 부담은 커진 게 확실하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산업군에 좀 주목을 하는 게 좋을까요? 단편적으로 봤을 때 이미 은행주와 금리 인상 수혜주에 대해서는 다들 이야기를 많이 나누셨죠. 네. 그리고 뭐 정책주로서 뭐 건설 테마 이런 것들도 많이 올라왔고 원준도 그렇습니다. 그 원전 관련된 섹터 주식들도 다 그렇죠. 금리 인상의 부담이 커졌다. 그러면 금리 인상의 수혜도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뭐 인플레이션을 피해가고 있는 산업 쪽을 보셔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누누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을 종합해 본다면 경기 방어주, 경기 민감주, 리오프닝에 대한 이야기들은 1월 시작할 때부터 아침마다 말씀을 드렸던 작전 리포트에서 22년도 처음으로 다루었던 섹터가 리오프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지금 뭐 CJ, CGV나 하나투어나 모두투어나 여러 가지 상승들이 나오는 모습들을 1월 달 말씀드린 것의 열매를, 과실을 언제 이제 수익을 실현해 볼까라고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뭐 은행, 그리고 보험, 금융, 그리고 경기 방어주 안에서도 통신업 관련된 부분들이 수혜가 될 수도 있겠죠. 결국 의식주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기름값이 너무 치솟으면 출근할 때 차 세워놓고 대중교통을 타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고 일면 불편함을 좀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빵값이 올라갔다고 쌀값이 올라갔다고 내가 밥을 안 먹고 빵을 안 먹고 살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 결국 의식주와 관련된 섹터가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인상 여러 가지 키워드 속에서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도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제는 이미 다들 맞을 매를 많이 맞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다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파생상품도 그렇고요. 원자재 수혜주다라고 해서 뭐 한 템포, 두 템포, 세 템포까지 늦게 뭐 점상이 2번 나오는데 그곳에서 덜컥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나왔을 거고요. 하지만 피해야 할 섹터가 있죠. 그래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조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소비 수요와 투자 수요, 가격 결정에 있어서 어느 수요가 더 많이 영향을 끼쳤느냐를 구분을 하신 다음에 지금 내가 이 가격에 들어가는 게 맞을까라고 결론을 내리셔도 늦지 않는 타이밍이었는데 피해야 할 섹터는 원자재 가격 급등에 의한 수혜주들은 이미 시세가 나오고 다시 손실 구간으로 일면 접어드신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종목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시면 그곳에서 수익을 분명히 취하실 수 있겠지만 현재 내가 주목해야 할 산업군은 분명히 원자재 가격 상승에 의한 수혜를 입은 섹터와 종목들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말씀 다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담이 커졌다는 것은 반대로 수혜도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리오프닝주 관련 이야기는 1월부터 우리 허반석 파트너님이 짚어주셨으니까 계속 체크하셨던 분들은 아마도 수익을 가져가실 것 같고 아마도 피해야 할 종목은 이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았던 종목들이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원자재 가격 폭등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 부담도 상당히 클 것 같은데요. 현재 국내 기업들 상황은 좀 어떤가요?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가격 전가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네. 판매 가격을 내가 갖고 오는 원료가 가격이 높아지니까 원료가 높아졌기 때문에 소비자 여러분들께 가는 판매 가격, 판가도 높일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하면서 뭐 맥주 가격도 올랐죠. 소주 가격도 오르고 커피 가격도 오르고 밀가루 가격도 오르고 다 올랐습니다.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원료, 원자재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가 없이 올려야 합니다라는 그러한 것들이 일면 타당하다. 그리고 고개가 끄덕여지는 가격 인상, 판가 전가겠죠. 이렇게 가격 전가력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크게 무리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앞서서 말씀드렸죠. 투자 수요가 너무나 강해서 올라간 원자재 가격은 결국 수요와 공급 곡선에 의해서 소비 수요의 라인까지 가격은 다시 회귀하게 되어 있다, 돌아오게 되어 있다라고 예측을 해보시면 밀가루 가격이, 라면 가격이, 과자 한 봉지의 가격이 올랐다가 다시 내려오는 것을 본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너무나 착한 기업이라서 우리가 마진율을 높이지 않고서 올렸던 가격을 다시 내릴게요. 5년 전, 10년 전 가격으로 내립니다. 이렇게 하는 기업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겠죠. 하지만 기업들은 6개월, 1년, 5년 이상의 장기 계약 체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원재료들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 가격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시점은 원자재가 어마어마하게 올라 있다라는 뉴스들이 한창일 때 가격을 올려야 소비자,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정부의 눈치를 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업계 1위가 올려야 가격을 또 올릴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있다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들 있죠. 제가 이런 개그를 하면 재미가 없단 말이죠. 여러 가지로 가격을 한번 올렸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가 이제 안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가면 됩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5년, 7년 이상의 장기 계약을 통해서 원재료를 수급받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내려오면, 떨어지면 결국엔 이익률, 마진율이 더 높아지는 기업이 결국 판매 가격 전가력이 있는, 가격 전가력이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이 구간이 판매 가격은 올리고 조금 기다리면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서 마진율, 영업이익률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기업들이 분명히 우리 시장에도 있다라는 점들을 본다면 원자재 가격 상승에 피해도 있고 수혜도 있는데 그 수혜주를 혹 쥐고 계시다면 그 수혜주의 효과는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하나하나 실적에 반영될 것입니다. 그런 기업들은 꼭 쥐고 가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러시아발 곡물 수출 금지, 우크라이나에서도 우리는 밀 내보낼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사료용 곡물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 낙농 제품이나 가공식품에 있어서 부담이 가중됩니다. 그리고 밀 가격이 올라가면 라면이나 빵 가격 오르면 너무 어렵죠. 그러면 라면, 과자, 빵 제조 기업에도 부담감이 나타나게 됩니다. CJ제일제당이랑 대한제분, 삼양사 같은 경우에는 밀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가격 전가를 단행했고, 하지만 소비자 가격은 많이 올리지 않는다. 오히려 동결한다. 우리가 올리는 가격은 B2B, 기업 간 거래에 있어서의 가격을 상승시킬 뿐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 상승에 있어서도 불행 중 다행인 기업이 있고 불행을 직격탄으로 맞은 기업들이 있다라는 부분이죠. 한 가지로 일주일 새 니켈 가격이 150% 이상 올랐습니다. 코발트가 비싸서 니켈과 망간과 알루미늄을 더 넣는 방향으로 3원 개 배터리 기술 개발을 여태까지 이루어 온 우리 기업입니다. 그런데 150%가 일주일 사이에 올라버리면 아무리 장기 계약 체결을 했다라고 해도 계산기를 빠르게 두드려 보면 이거는 배터리를 만들어서 남는 돈이 거의 없는 수준이고, 그리고 이 배터리를 납품받는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도 전기차 가격에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배터리 가격이 무지막지하게 올라버리면 마진율이 남지 않는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배터리 셀 업체, 배터리 소재 업체, 완성차 업체까지도 이러한 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덤으로 완성차 기업들은 반도체 부족에 대한 사태가 굉장히 오래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를 주문을 하고 계약 체결을 하면 2년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연락이 옵니다. 사실 이 천장 열리는 썬루프 하나 빼면 한 8개월 정도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전동 트렁크나 이런 것도 조금 빼시고 뒷자리 열선도 좀 빼고 하면 한 6개월 정도면 제가 어떻게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일종의 딜이 들어옵니다. 왜냐? 모든 전자제품에 반도체가 하나하나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맞출 수 없는 문제가
완성차 업체는 덤으로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격 전가력이 불리한 기업들은 굉장히 직격탄을 맞았다. 하지만 저세상 가격 전가력을 지닌 기업이 있었죠. 테슬라죠. 어제 올리고 오늘 올리고 다음 주 너네도 올려 라고 그냥 쉽게 얘기를 합니다. 일주일 새에 우리나라 돈으로 500만 원 이상의 가격 상승이 나왔던 모델도 국가도 발생을 했죠.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될까? 이 자신감과 경쟁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테슬라의 가격 전가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들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아쉬움이 나오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 무기화, 탈세계화, 과도한 원자재 해외 의존도가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 그리고 우리나라 지수 밸류 체인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아쉬울 수밖에 없는 모습이고 이 인플레이션이 장기화, 고착화될 수 있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으나 방향성을 좀 봤을 때는 지속적인 소비 수요의 가격까지는 되돌림이 나오기 때문에 길게 봤을 때는 조금 버텨보자라고 저는 결론을 좀 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가격 전가를 하는 것이 유리한 기업과 불리한 기업들의 차이를 좀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아예 이 가격 전가와 상관없이 좀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을 덜 받을 산업군에 관심을 좀 가져보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접근 전략이 좀 있을까요? 게임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개발자들을 새로운 게임을 런칭할 때 개발자들을 갈아 넣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네. 굉장히 고생을 하고 계시는 개발자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게임 하나를 런칭하는데 원자재, 원료라고 한다면 여러 브레인들의 아이디어와 기술력, 개발력,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코딩, 뭐 이런 그래픽 여러 가지가 들겠지만 직접적으로 어떠한 해외에서 광물을 수입해서 만들어야 되는 산업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입장에서도 그러할 것이고요. 컴퓨터 그래픽을 통한 특히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인력, 노동력이 들어갈 수 있고 노동력 중에서도 단순한 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술, 아이디어, 컨텐츠, 무형 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산업에 집중된 특화된 경쟁력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수급과 물가 상승 부담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기업들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지 않은 와중에 제가 앞서서 뭐 탈세계화 이런 교과서에서만 볼 수 있는 단어를 좀 쓰기도 했었는데요. 자원 무기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맥도날드가 냉전 시대 이후에 러시아에 약 850개 이상의 매장을 열었는데 이제 앞으로 영구히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해져 있고 러시아 국민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보도를 통해서도 전해지는데 예전에 아무리 어려워도 코카콜라가 없었던 적은 없다라는 이야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소비에트 연합, 소련 해체 이후에 러시아 항공사 아에로폴루트는 자국의 기술력과 여러 가지 뭐 조달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보잉사, 에어버스 중심의 여객기를 많이 임차하고 사들여 와서 이 항공사를 운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미국이 러시아 제재를 해버린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수리, 부품 조달이 안 되면 항공사가 멈춰서는 문을 닫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인플레이션은 사실 자원 무기화에서 오히려 더 촉발되고 있고 변수로 작용이 되고 있다. 그런 것들을 좀 보아야 될 필요가 있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핵심이 되는 키는 정치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예측이 불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자원 무기화가 조금 빠르게 좀 사라지는 안정화되는 그런 것들을 좀 바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리스크가 완화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도 너무 격화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가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소비 수요에 걸맞는 가격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 오늘도 꼭 기억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 그리고 미중 갈등 이런 대외적인 변수가 좀 해소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을 움직인 머니 이슈 두 가지, 연준의 금리 인상과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우리 기업들 이야기 허반석 파트너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오늘 가장 핫했던 섹터 만나보는 시간이죠. 머니 섹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머니 섹터는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오늘 2.84%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네요. 네, 허반석 파트너님, 오늘 머니 섹터 2차 전지 관련주로 좀 정해서 와 주셨어요. 오늘의 머니 섹터로 2차 전지 관련주 선정하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의 섹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살짝 비껴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왕 준비한 섹터이기 때문에 네. 오늘의 섹터에도 2차 전지 섹터는 그래도 좀 관심을 가져보자. 어제 빅사이클에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배터리가 내일 개막을 합니다. 인터배터리 행사는 국내외 배터리 제조회사, 완성차 업체, 전기차와 관련된 배터리와 관련된 모든 산업군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기술을 조금 뽐낼 수 있는 장이 열립니다. 이곳에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들은 LG화학이나 LG에너지솔루션이나 SK온이나 삼성 SDI가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의 기술 개발 현황, 어느 수준까지 전고체 배터리가 개발이 되었냐, 상용화 시점이 좀 앞당겨진 것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확인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된 배터리와 관련된 모든 기술에 대한 대전이 열린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도 어마어마하게 하락을 보였던 배터리 사이클입니다. 게임주가 천장 엎듯이 올라갔다가 일명 다시 바닥을 쳤습니다. 그리고 모든 대형주들이 지난해 고점까지 다 올랐었죠. 하지만 1월 고점을 찍고 지금까지 하락을 하고 있는 대형주의 모습. 그런데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도 마찬가지죠.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온 이후에 다시 어디까지 내려갈까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내려왔습니다. 이 와중에 2차 전지 섹터는 이제 끝났어라고 할 수는 없는 산업이라는 거죠. 전기차 침투율이 전 세계에서 아직 50%에 도달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2차 전지 섹터, 배터리 섹터, 소재 섹터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산업은 발전하고 방향성은 확고하고 시장의 성장성이 미래에 있는 수익과 이익과 발전 캐파 이런 것들을 미리 끌어다가 주가에 선 반영을 시켰다라는 것은 결국엔 가격이 결정되는 우리 주식시장에서 투자 수요가 과도하게 가격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 주가가 그렇게 형성이 된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과도하게 상승을 했던 부분이 이제 다시 소비 수요에 의해서 적정 가치로 일면 돌아오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대부분의 섹터들이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과 원자재 가격 상승에 의해서 2차 전지 소재와 관련된 기업들은 조금 더 조정을 심하게 받은 모습들도 있죠. 하지만 2차 전지 장비주 쪽에서는 반등이 좀 잘 나오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SFA도 그렇고요. M+도 그렇고요. 조금 기대해 볼 만한 부분들이 또 있었고, 그리고 2차 전지 제조 후공정 쪽에서 검사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들에 있어서도 연일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공시도 나오는 기업들이 있었던 것처럼 조정을 받을 만큼 받은 이후에는 다시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 투자 수요도 몰릴 수 있다라는 점들을 좀 기억을 해보시면 2차 전지 섹터가 오늘 3에서 5% 사이로 오르는 기업들이 있었고, 어제 말씀드렸던 SFA나 M+ 같은 경우에도 상승 이후의 조정, 하지만 추세를 아직 깨뜨리는 모습들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들을 좀 참고를 해본다면 결국 2차 전지 섹터, 소재와 관련된 부분들은 아직은 시기상조다라고 강조를 드렸고요.
장기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고요. 소재와 관련되지 않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장비와 관련된 기업들이 대표적이겠죠. SFA, M+ 같은 경우 될 것이고, 삼원계 배터리와 LFP 배터리 모두 다, 그리고 한중일 모두 다 공급이 가능한 기업으로는 첨보가 있고, 그리고 양극재와 음극재, 그리고 원재료 수급에 있어서 그룹의 역량을 조금 더 입을 수 있는 포스코 케미컬 같은 경우에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배터리도 있고, 그리고 2차 전지 섹터 산업의 방향성은 명확하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끝났다라고 슬퍼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머니 섹터로 가져와 주셨지만 2차 전지 계속 갈 것이기 때문에 투자 수요 몰릴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머니 섹터 내 종목 고민도 해결해 드려야겠죠. 저희가 미리 문자로 고민을 받아봤습니다. 자, 일진 머터 네, 저희가 문자로 고민을 받아봤는데 다음에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시간 관계상. 자, 오늘의 머니 종목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머니 종목은 DI 동일입니다. 오늘 흐름 보시면요. 0.86% 상승해서 23만 5,500원의 종가 형성했고요. 최근 주식 분할 결정이 좀 강세를 보였던 기업입니다. 네, 허반석 파트너님, DI 동일 머니 종목으로 가져와 주신 이유가 뭔가요? 제가 기업을 볼 때는 사업 구조, 매출 구조가 조금 다양하게 잘 잡혀 있는 기업들을 좀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SFA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분야와 비디스플레이 분야의 매출 비중이 50대 50인데 신사업으로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비디스플레이의 매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SFA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DI 동일 같은 경우에는 섬유 소재 쪽에서 이른바 방직 기업이라고 불리울 수 있을 만한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기업이 그렇고요. 이제 새로운 미래 먹거리, 미래 모멘텀은 무엇인가라고 보았더니 동일 알루미늄이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이 자회사를 통해서 알루미늄 박을 생산하고 있는데 결국 성장 산업이죠. 2차 전지와 관련된 성장 산업 섹터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돈은 동일 DI 동일 방직 면화와 관련된 섹터에서 60%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의 시총은 동일 알루미늄 하나만 가지고 놓고 보아도 현재 시총을 설명하기에 충분한 매출과 이익이 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되고요.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사업, 매출, 이익, 그리고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가치들까지도 다 보았을 때에는 지금은 굉장히 저평가다. 그런데 성장 산업을 갖고 있다. 그 안에서 캐시카우는 굉장히 탄탄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매출 구조가 섬유, 소재, 방직 쪽에서 60%, 성장 산업, 알루미늄 박 쪽에서 25%가량 나오고 있는 와중에 앞으로는 이 알루미늄과 관련된 부분들을 34%, 45%, 55%까지 늘어내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라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시카우 가치주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요. 2차 전지 산업, 알루미늄 박, 성장 섹터의 모습도 갖추고 있는 기업이 DI 동일입니다. 리오프닝 하면 화장품과 여행 쪽도 있지만 앞으로 외부 활동의 증가에 따라서 의류 소비가 겨울에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리오프닝, 외부 활동 증가에 따라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전방 산업의 수요가 늘어나면 기존에 갖고 있던 캐시카우, 이 방직 쪽에서도 수익이 높아진다. 그래서 일면 창사일의 최대 수익이 기대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그리고 주식 분할을 합니다. 그 부분의 이슈도 공시를 통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조금 길게만 보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머니 종목 DI 동일까지 만나봤고요. 이렇게 캐시카우가 탄탄한 기업들 이야기 더 듣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허반석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QR코드 스캔하셔서 역시 참여 링크 받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저희는 서울경제TV 주유소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안내해드리고요. 자, 주유소 2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